총의 발달은 어떻게 하면 장전하는 과정을 줄이느냐예요. 근데 여러분, 총이 왜 중요하냐면 칼하고 창하고 활 쓰던 시기에는 병사들이 훈련을 칼 제대로 쓰는 거 연습하려면 기본이 1년이에요. 자, 근데 총은 여러분들 교육 시간이 어떻습니까? 훨씬 짧아요. 한마디로 총이 나오면서부터 전장에 다시 보병 위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병이 얼마나 화력을 많이 투사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어떤 타이밍에 기병을 내보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예요. 얼마나 총이 밸런스가 좋냐에 따라서 사수가 얼만큼 편하게 사격을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됩니다. 한마디로 기술이란 건 한 번에 점프가 없죠. 테크놀로지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을 해가죠. 자, 오늘은 화약무기 발달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왜 개인용 무기였죠? 이번엔 조금 스케일이 큰 애들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르반 대포에서 미사일까지라는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르반 대포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별명이 있어요. 불을 뿜는 도마뱀이라고. 우르반이라는 헝가리 기술자가 제작한 건데, 여러분들 예전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압니까? 동로마 제국? 들어봤죠? 얘네가 누구하고 싸웠냐면 오스만 터키 이슬람 애들하고 싸웠어요. 맨 처음에 이 기술자가 비잔티움 제국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야, 내가 어마어마한 대포 만들 수 있는데 돈 주면 내가 이거 만들어주겠다. 그럼 저 터키 애들 근처에도 못 온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No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터키로 가요. 상대편 오스만한테 가서 저기 폐하, 내가 이거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잔티움 제국은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었어요. 거의 뭐 성벽의 둘레가 한 100km 될 거예요. 지난 1000년간 그 어떤 민족도 이 성벽을 못 뚫었었어요. 가서 그런 거죠. 술탄이시여, 내가 만든 대포면 저거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탄이 말을 해요. 그때 오스만은 돈이 많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뭐 이 정도 돈 주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네가 원하는 돈의 4배를 줄 테니까 1년 안에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1년 만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요. 청동으로 만든 대포예요. 얘를 끌려면 소가 60마리가 필요해요. 500kg짜리 돌을 날립니다. 그걸 얼마나? 1.2kg까지 날려서 성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르반 대포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화약값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포를 쏘려면 보통 이렇게 장약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덩어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루로 넣었어요. 근데 500kg짜리 돌을 1kg짜리 날리려면 화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또 하나, 돌을 여러분 깎아서 넣어야 되는데 비싸요, 돌이. 이걸 누가 깎는 줄 아세요? 인류 건축가가 와서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구형으로 깎아야 되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포는 맞는데 식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저만한 큰 우르반 대포 한번 쐈잖아요. 얼마나 식힐 것 같습니까? 이 대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예요? 많이 끌어다 쏴야 돼요. 당시 최대 부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성벽을 하나 깨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길로 보병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겼어요. 근데 왜 당시에 대포를 청동으로 만들었냐? 일단 용용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으니까 좀 만들기 쉽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청동이 압력에 잘 견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쇠로 만들잖아? 그럼 얘는 폭발해버린다? 근데 청동 같은 경우는 폭발 안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훨씬 안정성이 좋았죠. 그래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청동으로 가지고 대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100년 전쟁에 유럽에서도 대포를 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대포를 보면 혹시나 깨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링을 꼈어요. 링을 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대포가 반동을 견뎌야 되니까 뒤에 이제 나무 목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100년 전쟁 때까지의 대포는 오히려 동양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유럽보다. 이제 계속해서 대포가 커지죠. 이게 러시아에서 썼던 차르 대포하고 사석탄이에요. 여러분들, 돌을 이렇게 깎았다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몰타르라고 해서 이거 이른바 일종의 박격포예요. 얘도 이렇게 깎아서 썼어요. 자, 근데 16세기니까 유럽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때도 대포로 장전을 어디서 해요? 전장식이에요. 앞에다 여러분 500kg짜리를 넣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장전하다가 애들이 많이 죽어요. 도르래도 올리다가 도르래가 끊어지면 밑에 있는 애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그쵸, 끔찍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애들이 뭘 개발하냐면 뒤에다가 카트리지를 넣는 걸 발명을 해요. 여기 지금 카트리지 들어가 있죠? 단 이 카트리지를 넣는 방식의 대포는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겠습니까? 일단 장전 속도가 빠르겠죠. 하지만 단점 뭐겠습니까? 가스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력이 떨어집니다. 가까이에서 쏴야 돼요. 보통 200m에서 쏴야 돼요. 이걸 어디다 달았느냐? 배에다 달아요.
이 에스메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거죠. 당시의 해전은 뭐냐면 배길이 붙어서 보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메릴 같은 걸 배전에다 딱 있다가 적 보병이 오면 이걸 쏴버리는 거죠. 레판토 해전에서 이걸 씁니다. 당시의 해전에서는 앞쪽에다 청동대포를 쭉 놔요. 이렇게. 옆에다 놓기는 했는데 잘 못 놔요. 왜냐하면 잘못 쐈다가 배가 어떻게 돼요? 전복이 돼버리니까 되도록 앞쪽에 놔요. 그다음에 전부 다 청동대포였고 가끔은 나무대포도 쐈어요. 밑에 나무대포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쪼개지면 안 되니까 쇠로 링을 막 달아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오스만 애들하고 붙었을 때 오스만군은 잘 대포를 못 쐈어요. 배에다가. 그에 반해서 스페인군은 대포를 잘 실었거든. 그래서 스페인군이 이겨요. 레판토에서. 완전히 오스만을 박살내버린다고. 그러면서 지중해의 무역권을 스페인이 완전 차지하게 되죠. 이때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에 갈레아스라고 가톨릭 군대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전함이에요. 이게 지금 터렛 같은 형식의 위에 대포가 여러 문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정면에서 쏘다가 적이 뒤로 가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옆에다도 뒤쪽에다도 대포를 단 거예요. 쏠 수 있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건 아니고 다 대포만 달려있고 그때부터는 배를 높게 설계해요. 왜? 적 보병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이 오스만 애들 특기가 뭐냐면 타고 올라가는 거야. 얘네들 활 쏘면서. 그 오스만 애들이 또 칼싸움 잘했어요. 여러분들. 샴시르라고 알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칼. 사브로 비슷한 거. 사브로의 원형이죠. 그거 딱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러면 스페인 애들은 뭘 써요? 그렇죠. 레이피였었어요. 펜싱 같은 거. 딱 붙었을 때 오스만 애들이 이겼을 것 같죠? 스페인 애들이 이겨요. 왠지 아세요? 오스만 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샴시르 같은 건 휘두를 때 어떤 공격이냐면 선공격이에요. 이렇게 휘둘러야죠. 근데 여러분 펜싱 보세요. 점공격이죠. 펜싱 딱 들고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확 칠 때 칼로 받아서 넘기고 찔러요. 근데 해전에도 대포로도 깨지는 거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자, 이때부터 대항해 시대부터 누가 나오냐면 영국이 나와요. 영국이 딱 봤는데 청동 대포를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청동이 비싸요. 그러니까 뭘 써야겠어? 그냥 주철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철 대포는 압력에 견디는 힘이 약해서 잘못하면 뭐예요? 쪼개지고 터져서 포수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얘가 안정적으로 성능이 나올 수 있게 주철 대포를 만들 수 있느냐? 영국 애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뭘 하냐면은 야 이거 혹시 너무 빨리 식혀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주철 대포를 만든 다음에 이걸 상온에서 식혀봐요. 완전히 식을 때까지 거의 4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48시간을 꾸준히 기다려서 식혀서 써봤더니 제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제 대포가 그러면서 전 세계 주철 대포 시장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영국이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이른바 우리가 왜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봤었던 갈레온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름 갈레온. 처음에 스페인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영국 애들이 이걸 개량을 해요.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 때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대서양을 완전 장악하죠. 대서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예요? 태평양까지 가요. 당시에 여러분들 영국하고 스페인하고도 한번 붙죠. 그렇죠. 깔레 해전에서 한번 붙어요. 그 당시 스페인 해군이 이게 당시 스페인 해군의 모습이에요. 해군 같아요? 육군이죠. 당시 스페인은 뭐예요? 대포 성능이 그저 그러니까 스페인의 아직 전술이 뭐였냐면 상대편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야 한번 와라 가까이만 붙어라 그래서 막 갈고리도 막 휘두르고 그랬어. 대신 영국은 뭐예요? 이런 걸 안 하고 주철 대포를 훨씬 개량시켜서 스페인 대포가 닿지 못하는 거리에서 얘네가 쏴서 맞춰요. 이게 영국제 주철 대포예요. 특히 영국이 대포를 어떻게 개량하냐면 이런 상자 위에 대포를 올려놔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대포를 갖다 놓고서 빵 쐈어요. 반동이 있겠죠. 그럼 대포가 바퀴 위에 달아놔도 대포가 한번 빵 쏘면 뒤로 한 4, 5m 확 밀려요. 그럼 그걸 다시 끌어서 제 위치에 갖다 놔야 된다고. 영국 애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처음에 뭐냐? 훨씬 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자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상자에다 바퀴를 4개를 달아놓는다. 두 번째, 앞에 밧줄을 달아놨어요. 밧줄을 앞에 딱 걸어놓고선 이걸 쐈어요. 그러니까 얘 밧줄 힘 때문에 4m 밀리던 게 40cm밖에 안 밀려요. 그러니까 훨씬 뭐예요? 포를 제 위치에 갖다 놓기 쉽겠죠. 이걸 보통 팔코넷이라는 포인데 요거를 개발해요. 영국 애들이. 그러고 나서 이거를 배에다 싣고 가서 이제는 뭐예요? 전 세계 해군들을 작살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영국 애들이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내가 해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왜 대포가 먼저 해군에서부터 많이 대포가 발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포를 지상에서 쏘잖아요. 이게 반동 제어가 힘들어요. 근데 물은 천연의 반동 제어죠.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배에다 실어요. 대포를.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다고. 그때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사슬탄이에요. 여러분들 요 모양을 대포에다 놓고 쏴봐. 어떻게 되겠어? 회전하죠. 이걸로 뭘 하겠어요? 적의 돛대에다 쏴요. 돛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끊어버려요. 그럼 적 배는 기동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포도탄이에요. 조그만 쇠구슬들이 막 붙어 있는 걸 대포 안에 넣고 적 보병들이 올 때 쏴제낍니다. 이걸 맞으면은 저렇게 됩니다. 완전 얼굴이 산산조각 난 걸 지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의 무기들이 대단히 잘네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중요하게 대포를 쓰기 시작합니다. 18세기, 19세기가 되면 대포는 결정적 무기예요. 커다랗게 바퀴를 달아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바퀴 단 게 뭐냐면 빨리 전장에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차이라니까. 여러분, 동양 역사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지상에서 대포 끌고 가는 예가 거의 없어요. 안 끌고 다녀. 대포를 어디다 넣냐면 성벽에다 놓는다고. 이게 환장하는 거라니까. 서양 애들이 딱 보고서 야, 이 대포는 천하무적이다. 왜? 성을 공격할 때 예전엔 뭐 했어? 뭐 공성탑 못하나 저러냐. 대포 가져와서 때려 갈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포를 빨리 잘 옮겨야겠다. 그래서 바퀴를 단다고. 이게 문제. 여기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3파운드 작은 대포는 사람 2명에서 옮겨요. 그 다음에 좀 큰 대포는 말을 이용해서 수레를 이용해서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시에 17세기에 보면 각 대포의 크기에 따라서 말이 몇 마리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 얘네가 매뉴얼이 있어요. 또 하나 조준기가 있다고. 이때부터 각도기가 있어가지고 대포 포열에 딱 끼워놓고서 각도를 재서 요 각도면 몇 미터 나가고 요 각도면 몇 미터 나가고 얘가 계산을 해요. 자, 동양은 각도기가 없습니다. 조준기가 없어요, 대포에. 그래서 포수가 뭐예요? 숙련된 포수가 눈대중으로 쏴야 돼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동양 군대와 서양 군대가 근대전에서 만났을 때 힘 한 번 못 써보고 진짜 갈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디어 남북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남북전쟁부터는 대포 안에 뭐가 있냐면 라이플, 강선을 팝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장식 대포예요. 앞에다 이제 장전하는 건데 어떤 식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 벤트라고 해서 이제 구멍이에요. 안에 대포 주머니가 있으니까 거기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두 번째, 포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닦아내는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이제 포탄을 넣는 겁니다. 포탄 형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동그란 포탄이 아니에요. 저렇게 강선 파여 있는 이런 포탄이에요. 얘는 이때부터 이런 거 썼어요. 장전을 했죠. 그러니까 뇌관 핀을 꽂기 전에 이제 사관이 조준하는 거예요. 근데 다 조준이 완료됐으면 이제 그 막고 있는 애가 뇌관 핀을 꼽아요. 이렇게 하면 발사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총구에다가 장전을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대포도 그럼 마찬가지죠. 어디서 장전하는 게 쉬워요? 뒤에서 장전하는 게 쉽잖아. 뒤에서 장전하는 게 나오는데 미군은 처음에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아직 후장식, 즉 뒤에서 장전하는 대포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873년에 여러분 혹시 카스터 장군이라고 알아요? 제7기병대. 이 제7기병대가 리틀 비콘 전투에서 전멸을 합니다. 제7기병대가 완전 전멸을 해요. 여기서 미군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교리를 바로 바꿔요. 뭐냐면 이게 당시에 프랑스제 호치키스 마운틴건이에요. 42mm짜리. 모든 기병 중대는 호치키스 마운틴건을 가지고 다녀라. 2문씩. 이거는 포미 장전식이에요. 황동체 카트리지가 있는 포탄을 넣어서 쏘는 거예요. 그리고 리틀 비콘 전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져요. 누가 하고 붙냐면은 리틀 비콘 전투의 주역이었던 왜 인디안 부족장 중에 시팅 불이라고 앉아있는 황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부족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약 300의 인디안 전사하고 단 1개 중대, 1개 기병 중대가 붙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단 1개 중대입니다. 기병대 패배는 뭐 기정사실 같았죠. Artillery, prepare to fire a volley. Fire at will. Artillery.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대포가 만약에 예전같이 앞에서 장전하는 식이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렇게 빨리 다가오는 인디안 전사들한테 효과가 없었겠죠. 지금 폼이 장전식이니까 한 발 쏘고 바로 뭐야 2, 3초 만에 대장에서 또 쏜단 말이죠. 상대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포와 기계의 만남입니다. 앞에 대포 보면은 옆에다 해놨기 때문에 적이 오는 방향대로 대포를 못 돌리죠. 근데 이제는 피벗 마운트, 이게 독일에서 먼저 만든 건데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경 터렛이에요. 한마디로 터렛을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느냐? 여러분들 아편전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842년에. 이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크선이에요. 더 쉽게 말할게요.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썼던 거하고 비슷한 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이 뭘 갖고 갔냐? 네메시스라고 660톤짜리 배인데 증기선이에요. 터렛이 돌아가는 이런 대포가 있었다고. 정크선이, 얘네들 정크선 뭐야? 돛대 달고 있죠. 얘도 물론 돛대를 달고 있지만 쟤 돛대를 달고 있죠. 쟤는 동력원이 바람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방향을 못 바꾸죠.
얘는 증기선은 어떻게 돼요? 훨씬 빠르게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쏴제꼈다고. 작살이 나요, 청나라 군대가. 얘는 거의 피해가 없이 청나라 전함을 100대 가까이 격침시켜요. 터렛이 바뀝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픈형 1차 대전쯤에 되면 완전히 이런 터렛이 나와요, 서양에서.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이때부터 붙으면 안 돼요, 서양 애들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때 뭐가 나오면 열차포가 나옵니다. 내가 말했죠. 반동 제어가 힘드니까 반동 제어를 어떻게? 열차 레일로 하자. 이때부터 이제 기계가 대포하고 기계하고 만나니까 악몽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보병의 악몽은 뭡니까, 여러분들? 전차가 나왔어요. 쇳덩이 탱크에다가 대포를 달아보니까 이때부터는 보병이 죽을 맛이죠. 2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별하별 전차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라인일병과학에서 봤죠. 독일제 타이거 1이에요. 얘가 나오면 싸우기 싫은 겁니다. 이런 걸 만들고 있었어요, 애들이. 자, 근데 보병도 독일군 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야, 보병으로 적 탱크, 왜냐하면 판터 한 몇천 대 만들 때 소련군 탱크 막 몇만 대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이 상대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보병용 대전차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온 게 판저파우스트라는 보병용 대전차 무기예요. 판저파우스트 30, 60, 100, 30m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이 예전에 뭐야, 뭐 6탄으로 가서 뭐 지도에 던져놓고 이래야 되는데 독일 애들이 아니야. 얘네는 과학기술력으로 그걸 해결한다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나온 거의 막바지 나오는 판저파우스트 150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판저파우스트 250이에요. 요게 전쟁 끝나고 어디로 가요? 소련군한테 RPG-7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소형 자격탄 히트탄이 아주 요긴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대전차 미사일에 많이 쓰여요. 적 탱크를 때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쐈어요. 저건 지금 원격 조종으로 오는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 안 되는 소형 자격탄이 맞아요. 맞았죠? 안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안에 메탈 제트라는 게 쏟아져 들어가면서 안에 쇳물이 막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히트탄이 맞기 전에 터트리게 하려고, 왜 요즘 뭐 이라크 전쟁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닭장차라고 해서 막 이렇게 뒤르는 거 있죠? 이게 슬랫 아머라고 하는데 여기 먼저 맞으면 여기 앞에서 터지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뭐 벽돌같이 이런 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반응 장갑이라고 해서 밖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현대 고성능 폭약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교육 시간에. 열기압 폭탄이라고 해서 빵 터지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확 끌어들인 다음에 그걸 2차 폭발을 시켜서 건물을 부서뜨리는 그런 폭탄이. 한번 보시죠. 이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러시아 애들이에요. 그다음 이 러시아 애들이 이거를 체첸하고 전쟁할 때 써봤어요. 효과가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야, 당의 허락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3급 폭탄으로 이걸 분류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퓨즈 센서 폭탄이라고 해서 낙하산을 딱 타고 내려오다가, 왜 적의 기갑부대가 밀집해 있는 데 있죠? 이걸 딱 떨어뜨려요. 그럼 낙하산인 데 있는데 얘가 요즘 건 GPS 달려 있어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적 위에서 터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화약무기 발달사 이제 대포하고 미사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포가 얼마나 발전해 있고 전 세계에서 몇 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자주포를 사가요. 우리나라 K9 자주포 있죠? 155mm. K9 자주포의 성능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제 PZ-2000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고질라 압니까? 고질라? 걘 고질라. K9은 사자.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포병은, 특히 우리나라 포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주화가 많이 돼 있어요. 자주포 기본으로 1000대 깔아놨다고. 미군 애들이 보고 와서, 야, 자기들끼리 하면, 야, 우리보다 낫다, 막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 포병은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은 물론이고 웬만하면 바릅니다. 우리나라 포병 정말 괜찮아요. 동양에는 어떤 대표적인 포가 있고 또 임진왜란 때 쓰였던 포는 전쟁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고 또 성능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임진왜란 때 포도 괜찮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왜 이제 뭐 천자총통 같은 거 쐈죠. 그때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이겼던 이유는 이순신 장관의 엄청난 전략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때 일본군은 대포가 없었어요, 배에. 일본군 대포가 있긴 했는데 천장에 달아나서 위력이 별로였어요. 그리고 몇 개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조총으로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화력이 있었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을 안 한단 말이지. 왜? 임진왜란 같이 거대한 전쟁을 한번 치러보고 나면, 야, 이거 테크놀로지가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속도가 더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자호란 때 청나라 애들이 갖고 온 게 뭐예요? 홍위포죠. 유럽산포예요. 동양포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뒤집어져 버려서 뭘 못해요. 안 해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쟤네가 저런 게 있으면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쟤네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넘사벽이니까 아 그냥 갖다 사서 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스만 애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 오스만의 별명이 뭐냐면 유럽의 빵바구니예요. 왜? 터키에서 나는 밀이 세계 최고였거든. 이 밀을 팔아서 무기하고 기계를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테크놀로지 발전을 안 시켜요. 똑같은 일이 대부분의 동양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도 한국 정도면 괜찮죠. 자,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대해서 경제의 주춧돌이 돼서도 꼭 테크놀로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